다 싸요 지금. 전기전자도 싸고 자동차 쌉니다. 3,300대보다는 위험이 정말 그때에 비교하면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매출과 이익이 미래에 줄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이냐, 가치평가를 해서 지금 가격이 싸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저희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달에 부르셨으면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왔을 텐데 왜요? 오늘은 그 1월달 이후로 가장 아픈 날. 되게 오늘요? 날씨가 딱 맞아,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5월 24일인데? 뭐 날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가가 하도 빠져가지고 네네. 너무 제가 몸빵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4월에는 좋았어요. 아주 4월에 신나서 야 신난다 이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확연하게 4월에도 증시 별로 안 좋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싼 주식 잘 사서 모으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사실은 싼 주식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주가가 많이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부진했던 거를 회복하는 때가 4월 달이었는데요. 5월 달에 얼마나 지금 그 폭풍이 세게 쳤냐면 3월부터 4월 한 달 동안을 통해서 1, 2, 3월 달 깨진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름 되면서부터 4월 달 수익 다 거덜났고 추가 거덜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네요. 그러면 어쨌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점장님도 지금 네. 이런 장에서 물린 주식들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점차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좌가 이제 그렇게 파란 것들을 가득할 텐데 네, 맞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열심히 더 떨어진 주식들로 교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정말 계속 기업들 분석과 실적 좋은 놈들은 찾는 작업은 계속 하는데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루에 찾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한도가 있다 보니 조금씩 찾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놈하고 그 기업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돈 있는데 내 현금을 가지고 더 산다기보다는 이거를 팔고 이걸 사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더 살 돈이 별로 없어서 남아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는 2,700 무너지면 2,600대 오면서부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지 않나. 근데 지수가 싸다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너무 쌌어요. 이미 퍼 5, 6, 7, 8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왜 못 사? 이거는 먹고 죽어야지, 매수로 죽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죽고 있죠. 그렇죠. 사놨는데 죽고 있고 너무 힘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증권주 중에서 이제 배당 때문에 자 이거 예금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을 거야라고 갖고 있었는데 다른 증권주가 배당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배당률이 높다고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걔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배당률이 거의 10%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원래 한 6, 7% 정도 6% 배당을 주던 애가 10% 배당을 주는 애로 바뀌었으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교체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성장성도 보이고 기업 이익의 질도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매출도 우상향이고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제 것들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조금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을 미안해. 이제 너하고는 안녕이야 하고 안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점장님도 이제 지금 이번 달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는 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지점장님도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그걸 안 샀다든가 나의 뭔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좀 잘 못하셨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후회는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365일 계속 후회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부분은 이 주식이 그때 매력적이라고 샀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었는가.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 때문에 조금 아니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어하게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겠는 걸 이러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러고 진입한 게 있어요. 주가의 바닥이라는 거는 반토막 났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한 5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5토막이 나도. 밸류에이션 쳐보면 비싼 게 있어요. 그러고도. 근데 한 5토막, 8토막 나서 아 진짜 싸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니까 안 싼데 그래도 8분의 1토막이 났으니까 뭐 이 정도면 싸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러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추가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쯤 되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성급했구나. 그 리밸런싱 할 때 아까 배당률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탄 것도 있는데 두 번째가 1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을 좀 갈아탔죠. 네. 뭐 어떤 쪽 뭐 섹터로 좀 갈아타신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분석한 기업들 중에서는 식음료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업종에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의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티보다는 잠바가 비싸요.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겨울에 매출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계절성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포착이 됐어요. 심지어 이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 야 정말 싼 종목을 잘 골랐어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편입을 비중을 좀 더 비중을 늘린 거고. 네,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더 싸 보이는 것들 보유 종목 중에서는 그런 걸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새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저게 너무 좋아 하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특별히 이제 교체를 할 때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익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손절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손절해서 저걸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는 손절을 잘 안 하지만 익절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근데 같은 값이면 저게 훨씬 낫겠어. 아까 증권은 손절이에요. 손절하고 다른 증권주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또 있죠.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영역인데 이것도 언젠간 올라 갖고 있으면 한 2년 안에 오를 것 같긴 해. 너무 싸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2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갈 것이냐 할 때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얘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는 얻어맞은 만큼 안전마진이 생긴 거거든요. 쥐어 터졌으니까 주가가. 근데 안전마진이 생겼는데 이게 올라간 걸 사시면 안 돼요. 얘만큼 많이 터졌는데 진짜 좋은 애들 있죠. 그리고 안전마진이 또 생겼어. 이익과 매출 다 증가해. 그러면 그때는 이걸 옮길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보고 계속 재봐요. 과연 어떻게 좋을까?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이걸 갖고 견딜 것이냐, 새로운 기업으로 갈아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저걸 보죠. 기업 매출과 이익의 우상향과 그다음 매출과 이익의 신빙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미래 가시성이 좋은 애들. 좀 더 확실하게 매출과 이익이 보이는 애들 쪽으로 넘기죠. 지금 그 작업을 괴롭지만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지훈자님이 싼 주식 아까부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를 수 있는 주식이지만 그 전에 좀 지금 오르기 전에 좀 현재 주가 자체가 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쪽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널렸죠. 널렸어요. 금융업은 다 싼데 보험은 이제 사고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쵸. 이제 사람들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가 너무 안 나니까, 사고율 그걸 떨어뜨렸어요. 보험료를.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시도죠. 근데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은행도 되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래도 싸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증권은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너덜너덜해졌냐면 악재가 계속해서 중첩됐거든요.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채권 값이 떨어져서 1분기에 증권회사 이익이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채권 딜을 하거든요.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데 채권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은 이번 1분기, 2분기 싹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 금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3.3%까지 찍었었으니까 한국물이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2%도 안 하던 거 아닙니까? 이자율 변경을
수익률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시려면 하루에 뭐 10bp 움직였다, 엄청 많이 움직였다면 에이 무슨 0.1%가 많이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자는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이자 5%야 그럼 얼마치예요? 그게 몇 년치예요? 1년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금리의 변경에는 곱하기 365 해주시면 그게 큰 변동인지 아닌지 감이 오실 거예요. 0.1%면 36.5% 움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많이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bp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00bp가 넘게 움직였잖아요. 죽은 거죠. 채권 시장 다 죽었어요. 싸그리도 다 죽어서 증권회사들이 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뚝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 4분기까지 채권 시장에서 얻어 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얻어 터질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주가 보시면 2018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 이전, 2020년 말고 그거 말고 2019년 이전 그거 주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증권회사들이 2012년 이후 10년간 2020년 오기 전까지 약세장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2016년에 테마장밖에 없었거든. 뭐 바이오 버블을 갖고 2017년에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폭발하면서 그거 갖고 그거 외에 중간에 뭐 톡톡톡톡 튀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하향이었어요. 증권회사에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 가격을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증권회사들은 2020년 이후로 아주 좋아요. 일단 고객 예탁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그 신용 잔고가 20조가 넘잖아요.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도 신용 잔고 20조가 넘어요. 증권의 꿈, 나는 은행이 되고 싶어. 신용 대출 많이 하고 싶어.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지금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정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IRP라든가 ISA라든가 퇴직금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업종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서 매수매도 추천을 할 수 없게 지음받은 사람이라서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섹터 정도니까요. 무서워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저를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컴플레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야 이게 섹터도 말 못하면 그분은 도대체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시장은 맞출 수 없다고 해. 종목은 말하면 안 된다고 해. 섹터도 그럼 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좀 가려서 들어서 저는 추천한 건 아닙니다. 추천한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좋게 보는 거죠. 그냥 싸다는 싼 섹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싼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이슈가 있지만 철강도 미쳤죠. 철강 미친 가격이죠. 지금 PER 배수 3배, 4배, 5배 나오니까.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이 오른 거는 잘 피하시고요. 이슈가 있어서 더블 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이슈는 뭐냐면 중국에서 철강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10년을 당했거든요. 중국에서 철강 제품 수출하면 떨이 수출을 하니까 한국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좋은데 혹시나 중국 물량 수출 나와서 또 마진 깎이는 거 아닌가, 진짜 제대로 된 피크아웃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주가 왜 저렇게 실적 대비 요즘 못 가냐. 랠리를 10배, 보통 이제 랠리 10배 뽑은 주식은 몇 년 안에는 가시면 안 돼요. 거기 10배라는 게 HMM을 떠올린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것 외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업종은. 근데 그런 데는 보통은 안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미쳐 있거든요. 1분기 실적 보면 기가 차요. 3조 나와요. 10몇 조짜리 회사가 3조가 나와. 분기 실적이. 10조짜리 회사가. 10조 좀 넘죠.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진해운 때도 그랬거든요. 한진해운이 PER 배수가 2배가 됐어요. 2배. PER 배수. 이익 대비 주가 2배. 그러고 나서 폭락. 왜냐면 그다음부터 실적이 우하향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 적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싸긴 싼 거지, 지금. 일단.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면 선사들도 조마조마해요, 지금. 제 선사에 저희 특파원들이 있어요. 제 고객 특파원들. 가끔씩 연락하거든요. 연락해서 서로 주고받고 물어보고 하면 상황이 어떠세요? 라고 하면 한국 선사 아닙니다. 다행히.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선사 아니니까. 슬쩍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도 놀랍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 또 못해요.
지금 엄청난 하락인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따져보면 이렇게 하락이면 그 다음 단계로 누가 좋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조선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조선이 후판 가격 올라갔고 아까 철강 기업하고 또 카운터 파트예요. 철강 기업이 좀 조선 업체는 어려워요.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철강 기업이 너무 좋아서. 근데 앞서 선사하고는 또 시간을 후행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조선 업체들 주가가 지금 아주 머저리가 다 돼 있는데 1분기도 어마무시한 적자를 또 냈어요. 후판 가격이 또 올라서. 그건 철강 업체도 좋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다고 철강 업체가 오른 것도 아니죠. 이런 그 생태계 사슬의 메커니즘을 보면 한국 시장이 지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지. 한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컨센이 무너져 있다. 아무리 싸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업종은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걸 조금 더 확인하시면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아. 이러신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2분기까지는 적자 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싸다고 보시는 거는 증권가, 철강가, 조선 네. 요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거긴 거예요. 미친 듯이 싸고요. 조선은 조금 결이 달라요. 조선 적자니까. 네, 조선 조선이 적자인데 만약에 수주가 늘어나면 그거는 이제 그때 호재인데 앞서 지금 제가 싼 업종을 말씀드리다가 연결되어 있는 업종 중에 조선 업종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 싸요 지금. 그쵸, 뭐 주가 전기전자도 싸고. 다 빠졌으니까요, 뭐 사실. 좀 많이 올랐던 뭐 기판 주식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긴 한데 얘네 이익 증가가 또 꽤 되거든요. 썩 비싸지도 않고. 전기전자 장비주들만 밸류에이션 조금 높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비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 왜냐하면 외국 거 대체를 하고 이러면은 약간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수급 영향 때문에 못 가는 거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는 데는 못 가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똥줄 타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무너졌는데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야? 지들 돈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환매 나오거든요. 그럼 뭐부터 찾아? 삼성전자부터 팔아야지. 현금 찾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도 안 깨졌거든. 하나도 안 깨졌는데 돈이 나오네? 우리 익절부터 하잖아요. 돈 급하면. 외국인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익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때려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갖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못 가요. 근데 실적이 나쁘냐? 아니지. 아니지. 역대 최고 실적 아니었나요? 1분기 시절 14조였으니까 거의 이렇게 되면 60조 가까이 나옵니다. 연간 기준으로. 최대 60조. 굉장하죠. 그렇죠. 2018년 이후 최고죠. 그리고 자동차 쌉니다. 언제까지 싼 거를 말씀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싼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사면 주가는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싸고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어쨌든 그 다음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야지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그건 운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운을 자기 운을 맡겨야죠. 저희도 운을 따라요. 그런 부분에서 운이 되게 좋네. 그래서 항상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네. 지가 실력이 좋아놓고 무슨 운이 좋아. 근데 운이 좋아요. 그건 운이에요. 그건 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갈아 넣으면 돼요.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버티면 되니까. 시간을 갈아 넣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과거 때보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위험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어요. 3,300대보다는 위험이 정말 그때에 비교하면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위험도 많이 감소했어요. 미국이 저희가 계속 한국 주식은 쟤는 나올 때마다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싸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맞아. 지금은 지금 거의 그냥 열을 내고 싸다고 하는 거고 과거에도 쌌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싼 것만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비싸다는 게 보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건 다 비싸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작년 그런데 연말 연초에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할 때 뒷덜미를 잡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국은 비쌌어요. 그렇죠. 미국 비쌌죠. 막 30배 넘고 했으니까 시장 평균이 얘들이 이제 그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거품이 사라져서 비싸진 않은데 이제부터 뭐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융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 쓴데 돈 든다는 얘기죠. 돈 쓴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 쓴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위험 보상 심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요. 이게 금리가 제로일 때는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자 돈도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성장도도 좋았지만 이제 이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확실하게 돈 벌어줘야 돼. 나 이거 얼마 갖고 돈 쓰는 거야.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시장의 PER 배수를 도대체 몇 배로 결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사실은. 그건 컨센이 어쩌고 저쩌고 어쩔시고 저쩔시고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하고 안정이 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일지 조금 더 떨어져서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낙폭 기준으로 굉장히 큰데 낙폭 기준으로만 보면은 정말 다 빠졌어요. 이거 더 이상 빠질 거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1923년 이래 연속으로 가장 길게 빠졌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7주 연속 빠지면서 2001년 이래 제일 많이 빠졌어요. 기간상으로. 그러면 많이 빠진 거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칼코마니처럼 지난번 상승은 어땠느냐? 역사상 유례없는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거품을 지금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게 그 거품만 뺀 거냐, 그 이상으로 빠진 거냐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콜 금리가 도대체 몇 프로로 금리 결정될 거냐, 2.5%로 결정될 거냐, 3.5%로 결정될 거냐 모르겠단 말이지 지금요. 1.5%는 갈 것 아니 지금 1이니까 여기서 둘 50 올리고 그 다음에 25 올려서 2.5는 연말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3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3을 가면 도대체 적정한 멀티플은 얼마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시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금융 비용이 제로일 때는 펄을 30배를 주든 40배를 주든 줄 수 있어요.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콜 금리가 예를 들어 3% 가면은 회사채 금리 5%예요. 5% 금리를 주는 회사채를 살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5%면 환산하면 퍼 20배거든요. 퍼 20배인 그 회사 주식을 살 것이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퍼 20배는 금리로 5%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있어. 포드라는 회사 있다 쳐요. 포드가 채권 5% 주는데 퍼 20배야.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채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적정 PER이 얼마냐. 그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위험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그냥 아주 도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편안한 지표가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포지수, VIX 지수 뭐 이런 것들이 VIX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세 번째로 높게 치어 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투자 심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는 안 질려도 돼.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졌어 예전보다. 그런데 고민은 회사채 금리 5% 주게 생겼는데 PER 몇 배 줘야 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싼데 그럼 한국은 언제쯤 되면 이 아사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일단 강력한 매도 주체가 좀 사그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는 싸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으로 친다면 개인 지금 투자자분들도 주식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주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가 싸고 공포에 사야 되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좀 공부 많이 됐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떨어질 때마다 샀거든. 더 살 돈이. 그렇지. 그건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크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일반적인 길을 걸었다고 나를 너무 탓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를 학대해봐야 남는 거 없다. 개인들한테는 무기가 있다. 우리 전문 투자자들하고 다른 무기가 있다.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좋은 주식이라면. 실적 압박 들어오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저는 작년 9월달 이후로 지금 수익률이 잘 안 나거든요. 작년 9월달 이후로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중간에 살짝 올랐다 말았다 4월에 막 너무 신나가지고 후배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지금 촤르르 그래서 이러는데 주식으로 돈 번 돈은 누구한테 사주거나 하면 안 된다고. 또 빠지면 이중으로 잃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즐거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개인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실적 압박이 없잖아요. 그게 이거 완전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뭐 장도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저 증권회사 재거니까 걸러봐. 뭐 그리고 저는 기관 애들이야 하는데 저 기관 아니고요. 저 개인 투자자 자금 받아서 운용을 해주고 또 제 돈도 이제 운용을 하고 하는 그런 개인이에요. 저 개인 투자자고요. 기관은 정보가 많아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 어떤 때보다 지금 정보 많아요. 유튜브로.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정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9할이 심리예요. 이거 많이 낮춰서 얘기한 겁니다. 마음속은 9할 오픈이에요. 9할이 심리라서 심리의 벽을 못 뚫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심리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남들이 막 몰려가서 우와 좋아 해가지고 그래 좋아 이러고 나도 좋아 이러고 샀어. 레밍처럼 몰려 들어가서 샀어. 주가 떨어져.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르죠. 그러고 자기 뭐 버티면 되지 하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상폐되거나 뭐 거래 정지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건 기업과 동행하는 건데 옆집 김 작가님이 장사를 너무 잘해.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막 그 보증금과 그다음에 권리금 막 치솟 샀어. 그때 내가 같이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본 참여를 해.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너무 화려하게 번쩍번쩍 빛날 때 지분 참여할게요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언제 같이 해줘요? 각도기님 나 술 좀 사줘. 나 너무 힘들어. 나 술 그래? 나 술 사줄게. 뭐가 힘든데? 나 잘할 수 있고 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난 너 미칠 것 같아. 요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분이 쌀 때. 네, 쌀 때. 싸게. 이때 네, 찬스 왔네 이러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찬스 왔네 했는데 같이 더 또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지하실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계속 어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같이 그냥 몸빵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야 그때는. 좋은 기업 샀는데 같이 무너졌다. 그러면 몸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몸빵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일컬어 뭐를 찾느냐? 안전마진을 찾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설마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종목을 찾는 건데 지금 뭐 지수가 사실은 2600을 살짝 깨졌다 말았다 하는데 지수 대비로 종목별 기업별 주가 낙폭 좀 큰 것 같아요. 2600이 나오는 현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LGC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KK 뭐 그런 쪽, 이런 쪽이 하도 물타기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실적 없는 친구들이 덩치만 큰 게 들어와가지고 시가총액 총액이 시장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우리 포워드 EPS 전망이 한 220조 내외. 그러니까 줄진 않아요 지금. 전년 대비 조금 올라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사실은 지수로는 많이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3,300대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빠진 건데 20% 빠진 것 치고는 개별 종목단에서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착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PER 배수가 따져보면 한 10배 내외 정도 되거든요. 9.5배 정도? 근데 9.5배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나? 할 정도인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역시나 작년에 IPO 너무 많이 물 했죠. 터졌잖아요. IPO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문제는 그 IPO한 기업들의 배수가 고퍼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물타기가 된 거예요. 이익은 없는데 시가총액 큰 애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시가총액을 크게 올려놨고 이익은 증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걔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착각이 있다. 그 실전적인 느낌으로는 PER 배수가 10배 훨씬 이하 같다. 물론 저는 이제 싼 종목을 찾아 헤매는 하이나처럼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거 그러니까 금방 현금이 소진된 이유가 있어요. 현금이 소진된 이유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가격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다 보니까 금방 현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죠. 야, 이렇게 좋은 게 많았는데 왜 그때 이거보다 이거보다 왜 못난 일을 그 가격에 주고 샀어. 기다렸으면 이렇게 좋은 가격이 왔는 매력적인 가격이. 근데 뭐 또 여기서 시장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그러겠죠. 야,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좋은 가격이 또 있었는데 이런 말. 지금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지수 대비 종목이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많아요. 그러면 증시가 계속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나올 악재들은 지금 몇 달째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더 새로운 악재가 뭐 사실 요즘에 뭐 원숭이 뭐도 이제 요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이제 막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맞죠. 거의 뭐 비슷한 것들이 누적되는 느낌. 그러니까 악재가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위험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악재 나올 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조정을 받은 지가 이제 겨우 5개월이에요. 5개월. 그 조정을 받을 때 항상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6월달 이후로 떨어졌어요, 지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떨어졌어요, 1년.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아직 못 오르냐? 미국 시장이 횡보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횡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 이제 막 5개월 차, 이제 막 4개월 지나서 1월 달에도 좋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최고 고점이었고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더니 1월 달에 한번 고점 초기에 만들고 그다음부터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조정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얘들이 수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얘들이 정신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그 6월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습에 들어가지 않을까? 6월 중순에 있죠. 예, 6월 중순에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QT도 한다고 했잖아요. QT까지 한번 해봐야죠. QT까지 하고 났을 때 시장에 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가늠해 보면 생각보다 충격이 크다 이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테고 이미 우리 다 녹였네 선반영 다 했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네, 시장이 좀 편안해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6월달 FOMC에서 50bp 올리고 나면 이제 올릴 거는 7월달 50bp 6월 달에 50bp 올릴까요? 네. 어떻게 보겠어요? 네. 50bp? 네, 거의 확실. 예, 그렇고 7월달까지 50bp 그렇게 올릴 거고 그렇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5bp 올릴 테니까 펀치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또 변수는 연준이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증시각도의 TV에 오시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반짝반짝 뜬금스레 감사합니다. PPL 간 것 같아요. 네, PPL 광고. 네. 증시각도의 TV 보면 이거 매일 하니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 그것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잡을 거예요. 뭘로? 그렇죠.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그걸로 잡습니다. 계속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 총재들이 쭉 하는 얘기에서 삐쭉삐쭉한 게 있어요. 이분들도 공급망은 어떻게 하지?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연준의 영역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건 영역 밖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요 안짝 수요를 작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 한 건데 공급망 문제는 지금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공급망 적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전쟁과 그렇죠.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잖아요. 중국이죠. 예, 중국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반기에 지금부터 줄어들지 않으면은 설마 확산은 안 되겠지. 설마 전쟁이 더 확산될까요? 제 생각에 전쟁은 모르겠죠. 그래서 중국은 봉쇄는 뭐 네. 계속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 네, 8월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왜 8월을 생각하냐면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제일 중국 쪽에서 정통한 애널리스트 김경환 애널리죠. 하나 우리 회사 말고 하나 금투. 거기 소식에 관해서는 1등인데 저기 매일 소식을 전해줘요. 수십 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분 말씀하시길 그 자료가 나오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그 백신 접종률을 보니까 현재 추세로 가면 3차 접종까지 8월까지 걸릴 거라고. 그걸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풀겠네요. 그렇죠. 네, 3차까지. 그리고 시노팩이 3차까지 맞으면 뭐 약간 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지금 뭐 물백신이라고는 하지만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에는 괜찮더라. 그러면 그거가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만회되는 거는 이제 8월로 일단 상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6월 달에 이제 상하이가 풀린다고 했으니 그거에 맞춰서 정말 풀렸으면 좋겠는데 못 믿겠어요.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준은 국내 수요 요인들은 분명히 금리 인상과 긴축을 통해서 때려잡을 것이고 공급망 쪽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러나 하이라이트가 더 커진다고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8월을 향해 갈수록 이제 좀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커지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연준이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한 반사작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감안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게 보이면 이제 시장은 안심하겠죠. 그럼 6월에 금리 인상 50bp 하고 QT까지 했어요. 네. 증시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만약에 사실 분들은 좀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지금 이제 큰 뭐 파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어차피 주가가 싸니까 지금 사야 돼도 되는 타이밍인지. 불안하신 분은 그냥 분할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타이밍 못 잡아요. 타이밍 잡겠다는 거 다 뻥입니다. 그거 타이밍 잡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나보시면
답이 나오겠지만 다 뻥.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연준 인사들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틀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인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경제학 석학들이 다 모였을 텐데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못 맞춰요. 그 타이밍 못 맞추고요. 불안하시면 나눠서 하시고요. 그러나 자기를 믿지 마세요. 전 자오를 안 믿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는 저도 확신에 가득 찼어요. 아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맞아요. 네.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결론은 세상에 정확한 게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뭘 모를 때는 확신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면 알수록 네. 내가 뭘 네. 그리고 정확한 거 몇 가지 있어요.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 똑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본인을 믿지 마세요. 본인 믿지 마세요. 낭패 봅니다. 이미 낭패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장분들도 지금 물린 주식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좀 이거를 뭐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이 주식 다 팔고 그냥 뭐 새로운 주식 사야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좀 느긋해라. 네. 느긋하게 결정해라. 네.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마라. 네, 버피 동이 한 얘기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 다시 대세김질 뭐예요? 얼마 전에 주총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사람들은 모두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나는 느리게 부자가 되었다. 물론 그분 수익률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그 조합 할 당시는 뭐 연평균 막 50%씩 되고 엄청났어요. 근데 이분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건 그분의 현금 보유 기간을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쉐브론하고 이런 거 사기 전까지 현금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야,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저 현금 들고 뭐 하는 거야. 현금 안 쌓고 죽을라나? 그런 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기 시작하잖아요. 이분의 전략이에요. 이게 쌀 때만 산다. 그렇죠. 이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싼 가격에만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느긋하니까 기회가 나한테 온다. 90년 살아본 지혜로 기회는 언제나 오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 사람들은 성급하고 조급하게 돈 벌려고 하고 조급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장의 제밥으로 사라져간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투자 물리신 분들은 일단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빨리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이 안 되고 더 어질러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지금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이 정말 좋은지 그리고 실적 대비로 정말 매력적인지.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좋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 되게 좋잖아요. 좋죠. 제가 2020년 6월부터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2020년부터 분석을 열심히 시작했어요. 1월부터. 한 5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큰일 났더라고. 모든 자동차 회사 다 망하게 생기더라고.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이거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빨리 저거 받아서 써야 되겠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6월 달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셨나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로 빠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수많은 공격을 해요. 수많은 공격을 당했고. 근데 저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것과 주식은 분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가 잘 나갔다고 영원한 가치 부여, 무한정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잘하고 있고 혁신적이고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런다고 무한정한 가치를 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애플보다 좋아? 지금 현재 시점 애플보다 좋아? 그렇진 않죠. 현재 시점에서. 근데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애플보다 월등히 많이 주거든요. 그럼 애플은 못했어? 지금까지 애플은 못했나? 앞으로도 못할 건가? 애플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인데 이 정도 배수를 받는데 그리고 지금은 애플도 이게 비싼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는데 그럼 어떨까? 주식과 기업은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다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다칠까 봐. 결국 다쳤죠. 다쳤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봐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이 2024년까지 무주공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무주공산이냐면 또 이 얘기도 한 꼭지예요. 따로 한 꼭지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내연기관 월급 주면은 임원 월급 줘야 돼.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구하려면. AI 그런 거. 왜? AI 스타트업에서 잘해서 잘 팔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내연기관 가서 월급쟁이 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연기관. 지금 내연기관이 이거 지금 하고 싶어 갖고 난리인데 이것까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좋아요. 회사 좋고 무주공산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시장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밸류에이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시고 주가 분석을 또 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전망이 좋은 건 좋아요. 따봉이지.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이건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밸류에이션이 비싸? 그건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매력적인 기업이 되어서 그럼 버텨야지.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예, 그건 동고동락하고 가는 거고요. 사놨는데 떨어졌다, 막 30% 빠졌다. 근데 회사 진짜 좋아, 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아.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욱해서 잘못했어. 나 실수야. 이런 거는 고려해 보셔야 돼. 지금 이제 지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 엉덩이를 앉아서 이제 버티려면 얘네가 지금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마진을 좀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례로 어떤 이거는 예시로 종목이 등장해도 상관없고요.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미래에 줄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매출 이익이 우상향 하느냐. 그리고 지금 싸냐. 밸류에이션을 쳐봐서 지금 가치평가를 해서 지금 가격이 싸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결합이 안 되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인데 300억 벌어요. 비싼 거죠. 33배인데. 엄청 비싼 거죠. 비싼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 1조인데 300억을 벌었는데 그 회사가 다시 500억을 벌어.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이 회사는 PER 배수가 얼마인가요? 20배인가요? 네, 20배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 평균 보면 2배나 비싸잖아요. 그럼 이게 비싼 건가요? 안 비싸요. 왜냐하면 300억에서 500억으로 70% 정도 영업이익 증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영업이익 증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20백원, 2500원 싼 거예요. 이익과 매출 증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200배짜리가 150배가 됐어요. 그건 조금 거리가 있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라면 100배 되고 50배 되고 그렇게 되면 되죠. 되는데 근데 4년을 땡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뭐냐. 세상 3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3년 이후 아무도 모른다. 제발 3년 이상의 밸류에이션 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80배, 100배 주면 이거는 3년, 5년 땡긴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성장률이 좋은 회사라도 한 3년 정도 가시권으로 이렇게 적정가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여기서 추가로 주가가 약 한 20% 가까이 빠지면 10에서 20% 이상 빠지면은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제부터 테슬라는. 근데 이제 사람 그때부터 도탄에 빠질 거예요. 테슬라 갖고 있었던 분들은 반토막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기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거의 최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 났죠.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하이 공장이 조금 안 돌아가서 그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갑자기 생겼어요. 없던 게.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여기서 추가로 주가가 한 10에서 20% 빠지면은 테슬라 나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시점, 분할 매수 시점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은 높은 배수가 타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200배 되던 게 순식간에 내년에 100배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50배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배. 이거는 정말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성장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그게 정말 확실히 보여야 돼요, 대신에. 확실히 보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전마진은 이거죠.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이 회사가 재산이 좀 많아야 돼요. 재산은 좀 많고 그다음에 들쭉날쭉 안 하는 게 좋아요. 매출과 이익이. 그렇죠. 들쭉날쭉 안 하면서 매출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 예를 들어 1조짜리 회사인데 매년 한 2,500억 벌어. 근데 내년에도 2,500 벌어. 이런 건 안전마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촉매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기관은 못 기다려요. 근데 개인은 이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셨으면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테슬라의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지점장님도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시지만 네. 주가는 다르게 보자라는 그럼요. 의미죠. 이게 약간 이제 나눠서 보자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호구 안 들려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미국 기술주 중에서 네. 조금 지금 이제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럼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워낙 글로벌이니까 여기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저 미국 주식 아래 잘 모르고 중국 주식에서 엄청 물렸는 사람이라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메타는 가격 매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 메타. 메타는 진짜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성장 가치가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뭐 오큘러스가 얼마나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네. 보편화되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는 좀 둔탁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하방이 좀 단단해진 것 같고요. 하방은 단단해진다. 예, 왜냐하면은 그 오큘러스로 전환이 실패하더라도 몇 년간은 먹고 살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뭐 아마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16배 언더로 떨어졌던데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아마 지금 14배 언더로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 중에 14배도 안 된다? 계산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 안 해봐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올라가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네. 마케팅이는 타겟 마케팅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좀 성장성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빠졌죠. 네. 안 그러면 주가 빠졌을까요? 아니죠. 안 빠졌죠. 그래서 빠진 거니까 저는 메타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 주식은 잘 모르니까. 근데 왜 메타를 말씀드렸냐면 안 다치는 거가 우선이라는 거죠. 덜 다치고 안 다치고. 그러면 언제나 한 번은 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 시장이 막 올라갈 때 메타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들어올라도 갈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덜 다치는 거를 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먹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 장이 이렇게 좀 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와닿으실 텐데 안 다치고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럼 반드시 이겨요. 안 다치고 안 깨지면 시간이 지나면 먹어 있어요. 그 실제 경험이기도 한데 엄청 못하는 계좌가 하나 있었어요. 친인척 계좌 중에. 네. 소소한 계좌였어요. 너무 투자를 못했어.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한 적도 있었죠. 10년이 지났어요. 계좌가 10배가 늘어났어요. 잘한 게 아니죠. 10년에 10배면 잘한 투자는 아닙니다. 연환산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예, 높지 않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닌데 놀랐어요, 저도. 이게 가능했지? 근데 보니까 느긋했어요. 너무 소소한 계좌라서 신경도 안 썼고 물리면 들고 있고 뭐 이 주식이야 뭐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먹으면 팔고 그러다 또 다른 주식을 사줬는데 가끔씩 빠리빠리 수익 나는 때가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한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수익 나는 때가 있고 그런 때와 뜨문뜨문 몇 년에 한 번씩 거래할 때와 이게 섞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긋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좌는 깨지면 안 팔았어요. 그리고 깨질 만한 주식 안 했고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늘어요. 안 깨지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늘어요. 이거 거의 진리 같은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미국 기업을 정확히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 다 못 드리는데 보통은 다 빅테크 하시니까 아직 그 애플이 23배가 24배 정도 하거든요. 애플 같이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는 20배면은 굉장히 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배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그 정도 근처면은 뭐 이런 주식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향후 구독 모델 등등 정복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사업을 점령해 가는 걸 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회사거든요. 뭐 당연히 더 무섭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지금 빅테크, 구글, 애플 이런 애들이 20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때는 매수해도 되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애들이 비대면 사회가 끝나서 조금 뭐 꺾일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체들은 마진율이 워낙 높아서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PR 10배가 왜 그렇게 올해도 맨날 우리나라는 주구장창 PR 10배냐. 영업이익률 합산을 해보면 PR 그 영업이익률이 뭐 20% 나오지 않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 섞여 있지만 대략 뭐 한 8에서 10%, 8에서 12% 요 사이를 나오니까 PR이 10배인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가 영업이익률이 뭐 한 15%, 20% 나오면 우리도 PR 20배, 30배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20배 정도면 그렇게 겁을 안 내도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 인터넷 섹터는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아직 표정은 더 빠질 룸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좀 지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뭐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43조 정도 되니까 지금 30배가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조금만 더 늘어나요. 네네. 영업이익 18%, 네. 영업이익 18%니까 PER 배수 20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늘면 되니까 20배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만 해주면 현재 가격이 적정가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아까 테슬라랑 끝이 오고 있어요. 네. 네, 하락이 끝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 회사는 좋게 보지만 네. 주가는 좀 아직 잘 어렵다. 네, 하락이 카카오는요? 마찬가지로 더 하죠. 네. 조금 더 해요, 카카오는. 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네. 약간 더 비싼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은 네이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현금 창출률이 굉장히 있고 기업 문화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도리를 잘해서 계속 이렇게 뽑아가는 스타일이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막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기업 성향과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내실은 조금 더 있고요. 카카오는 성장성이 조금 더 있어요. 두 개의 방향성이 똑같은 회사인데도 방향성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앞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PR 20배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도 20배 줄 수 있는데 이런 성장성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여시는 분들은 20배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에서 25배 정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이익 증가폭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수인 한 25배 정도 받아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도 역시 회사는 좋게 보지만 회사 좋죠.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주가는 아직 내가 사기에는 좀 네. 아직은 좀 비싼 것 같아요. 2천 종목이 넘으니까 꼭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싸다고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증권이랑 이제 철강 쪽 얘기해 주셨잖아요. 철강 샀죠. 네. 이제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지점장님은 사놓고 이제 기다리다가 수익이 나면 이제 나중에 네. 익절을 하고 할 텐데 네. 뭐 올 하반기만 생각했을 때는 네. 하반기에는 좀 어떤 섹터에 좀 돈이 몰리고 자동차. 자동차. 네, 자동차가 지금 하반기에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도대체 그놈의 반도체는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안 그래도 어제 저희 건물에 있는 현대차 매장 가서 네네. 도대체 지연이 얼마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일 빨리 나오는 건 그랜저고 그것도 그랜저 3.2. 네.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랜저 3.2. 이거는 3개월. 그리고 뭐 그냥 일반 그랜저 2.5는 6개월. 아반떼는 9개월. 그리고 GV80은 또 9개월 이상. 네. 그다음에 아이오닉 5는 1년 이상. 여전히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풀리면 정말 좋아집니다. 네. 이거는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됩니다. 빨리 풀리는 애들이.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빨리 반도체 문제를 푼다면 네. 세계적인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걔네보다 빨리만 하면. 네. 이게 빨리 풀릴까요? 지금 5천만 대가 적체돼 있다 그러잖아요. 네. 5천만 대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수다. 너무 큰 변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변수인데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 보면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걸? 정말 좋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좋죠. 1,200원 이상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대형 업체들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1,200원, 1,250원 이상에서는요. 네.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 반도체도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좋은 상황들이니까. 네. 반도체는 왜 좋게 보냐면은 수급적으로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다 팔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상으로 보면은 뭐 다 떨어졌습니다만 TSMC의 올해 실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이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상향 결정돼 있어요. 미래가 정해진 기업, 1년짜리 미래가 정해진 기업이고 그러면 CPU라든가 AP가 많이 만들어지면 메모리는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많이 만들면 메모리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너무 압도적인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좋기 때문에 원화 환산 수익도 올해도 1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좋다. 심지어는 55조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거니까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기전자도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싸져 있죠. 네, 전기전자 많이 싸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막 살짝 반응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애플 밴드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꾸 탈락하네요. 좀 애플 밴더인 한국의 밸류체인들 그 휴대폰 사업이 정말 안 좋거든 지금요. 네네. 좀 최악이에요. 안드로이드 지금 죽고 있는데 근데 애플의 선택을 받는 애들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 밸류체인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네. 충분히.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가 1번. 1번, 예. 2번이 반도체. 네. 그렇게 반도체는 반도체에서 대장주들 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밑에 소부장들을 봐야 되는 건가? 소비자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가격이 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외국인 매도가 끝나야 돼요. 끝나야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든가. 예, 그 시점에가 타겟팅할 시점 아닌가. 예. 그 외국인 매도가 좀 끝나려면 사실 환율도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환율 좀 앞으로. 환율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끝나려면 환율보다는 네.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환율이 강세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외국인들은 일단 미국이 안정돼야죠. 미국이 안정되고 미국이 좀 잠잠해져야 뭐 쉽게 얘기하면 MSCI 신흥국 지수 패대기 치던 거 펀드 신흥국 펀드 패대기 안 쳐야 한국 주식을 안 파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안정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외국인들 안 팔려면 원화는 일단은 지금은 이게 안정이 되지 않느냐는 경제학자들한테 맡겨 놓으시고 걱정은 네.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뽑아 먹어야 될 걸 뽑아 먹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화 1250원 이상에서는 한국의 대형 업체들 다 좋을 거예요. 수출 기업들. 대형 수출 기업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단 원가를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다 좋을 거예요. 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그 어려웠던 장에서도 되게 발굴을 했던 게 음식료 업종이 좋았잖아요. 원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 사실 저런 거 되게 좋죠. 정유 회사들이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되게 좋죠. 네. 근데 모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2차 전지하고 엮여가지고 안 좋죠. 아주 불행하죠. 그쪽 주주들은. 네. 언제 도망갈지 몰라서. 네.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 당할까봐 무서워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실적 너무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기존에 남아있는 정유업체한테는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나갈까봐 주가가 못 오르고 실적도 반영 못하고 아주 그냥 그지 같은 상황인 거지. 예. 근데 정유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점장님이 보시진 않겠네. 그렇죠. 많이- 지점장님은 오른쪽 후식은 네. 안 사니까. 근데 지금 정유 가격이 오른 거는 러시아 문제가 정말 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경유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경유값이 지금 역전됐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 네. 몇 년 전에 경유차 샀는데 단지 첫 번째 이유는 휘발유보다 싸니까 네. 대부분 다 비슷한데. 러시아 전쟁 피해자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점장님의 주식 투자 방법은 제가 지점장님은 뭐 작년부터 뵀던 네. 것 같은데 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싸서 안전마진 확보된 회사, 이 정통적인 이 방법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작년과 다르게 그럼 지금의 장에서 조금 다르게 뭔가 접근하는 종목을 산정하는 그게 있나요? 요 방법이 그냥 그대로인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나는 늘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작년에도 그런 주식 사고 올해도 그런 주식 산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탑을 안 보는 게 아니죠. 탑을 보죠. 네네. 탑을 근데 많이는 안 보지만 탑을 봅니다. 그렇죠. 저는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안 해요. 2차 전지는 재작년에 다 했어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장비주들은 2020년에 벌써 투자를 끝냈고 제가 팔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매도한 것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지금은. 아쉽지 않아요. 그건 뭐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전기차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전기차에 많이 쓰여지는 부속 관련된 회사 투자하고 있고요. 카메라요? 아니요. 얘기하면 다 나와서 아 진짜요? MLCC 죽었어 지금. 네. 죽었는데 방향성이 좀 안 맞았지만 네네. 뭐 이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투자를 하고 타이어 관련된 주식이 있어요. 타이어 주식이 아니라 타이어 주식은 지금 죽었어요. 왜냐하면 타이어를 누구한테 많이 팔아? 전기차 회사한테 많이 팔아? 내연기관차한테 많이 팔아? 내연기관. 내연차가 차가 많이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네네. 타이어 망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전기차 되면 타이어 많이 팔린다 그래. 전기차 되면 타이어가 바뀌어서 팔리죠. 바뀌어서 팔려요. 부속이 바뀌어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타이어가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 많이 쓰이는 부속하는 회사. 너무 좋거든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는 전 전기차 개념으로 매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추천을 못 드렸지만 탑다운에서 보면 이제 좋아져야 되는 게 조선업종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도커가 완벽하게 안 찼어요. 그리고 후반 가격이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눈탱이를 맞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미래에 나쁠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미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주 이런 건 투자하고 있어요. 네, 이런 탑다운 합니다. 예, 탑다운을 했을 때는 전기차랑 조선주 쪽. 예, 조선주 전기차 관련주, 네. 예, 조선 기자재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주가 좋아지면 조선 업체 하면 돼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탑다운으로서 이렇게 투자하는 계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포트도 있는 것 같고 네. 지점장님이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포트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봤을 때 수익률은 어느 게 더 높으셨어요, 보통? 운빨이죠. 아, 이건 운빨이다. 그거는 운빨인 것 같아요. 진짜로 운이고요. 그건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기 있어요. 마음 편한 거. 마음 편한 건 가치 투자 쪽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면 시장이 빠지면 욕을 할 수 있어. 아, 이 시장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것도 못 알아보니? 이 바보야? 명백하잖아. 그렇죠. 못 알아보네.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만족스럽지 못한 주식을 해서 깨지면 저를 탓하는 거지. 아직도 욕심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눈이 까막눈이구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못하면 항상 실수는 많지만 자꾸 자기를 탓하는 게 싫죠. 그래서 그런 탓하는 게 싫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그 의료 업체들 중에 미친 듯이 싼 애들 많아요. 네. 예, 의료 업체들 중에 뭐 FNF는 레를 엄청나게 뽑아서 갔지만 그 밑단에 있는 애들 중에서 실적과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 그럼 애들이 리오프닝 아닙니까? 그렇죠. 리오프닝 중에서 뭐를 사야 되냐? 네.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접근을. 리오프닝 중에서 옷 이제 많이 입을 텐데 네네. 그동안에 실적 안 좋고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애들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업체 좀 개수가 좀 많긴 하지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오,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런 거 투자를 하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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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섹터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종자 또 내가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여기 또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새로운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좀 어떤 주식의 섹터들을 좀 몇 가지 정도를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1,000만 원이면 네. 저는 지금 같으면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하겠다라는 표현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진 않기 때문에 나누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네네. 한 군데로 들어가겠다. 네네네. 형보다 동생. 아, 형보다 동생. 아니, 뭐, 힌트 다 준 건데. 전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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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보다 동생인 이유 뭔가? 원래 형만은 아우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냄새 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뭔데? 약간 뭐. 저기 앞서 애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자꾸 밸류 체인을 중국에서부터 자꾸 넘기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게 넘기면 한국으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휴대폰이고요. 네네네. 예. 근데 애플이 전기차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차 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비밀 탈로 나가고 깼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하고 할까요? 중국 애들하고 폭스콘하고? 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도 자꾸 폭스콘은 이제 대만이긴 하죠. 네네. 대만에 중국이 거의 90% 정도의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인도하고 아시아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하이 당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애플이. 상하이가 셧다운 되면서 5조에서 10조 정도 매출이 줄거든요. 너무 놀란 거야, 애들이. 그 팀쿡이 어떤 팀쿡이 관리의 팀쿡이고 공급망 관리의 달인이고 천재인데. 맞아.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변형하려고 하는데 네. 그동안의 애플의 전략을 보면 네. 잘하는 하청 업체들을 만나서 코디네이터를 잘하는 애들이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건 요번에 칩이 좀 독특했어요. M1 칩을 만들 때 지금 오히려 팹리스 업체라고 불러세요. 네네. 애플은. 네. 애플은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강력한 칩 엔지니어들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천 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확보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팹리스 업체이고 거기에는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그 회사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네. 그럼 그건 할 수 있다고. 원래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그럼 애플이 잘하는 게 iOS 아닙니까? iOS의 통합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인데 걔네들이 언제 하드웨어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삼성이 된 이유가 아이팟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팟 들고 다닐 수 있는
1000곡 이상을 넣을 수 있는 MP3 만들려고 하니 기존의 하드 드라이버로도 안 되겠고 네. 기존의 CPU로도 전력을 많이 먹어서 안 되겠고 찾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 정도 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 그리고 낸드 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삼성이 있더라는 거죠.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자.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터져가지고 낸드 플래시 왕이 됐고 작은 AP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이폰 7까지 가면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결국 뭐냐면 애플은 지가 안 해요. 만드는 거는. 잘하는 애들 붙여서 하거든요. 네. 근데 휴대폰은 쉬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자동차는 기계공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 과연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 심각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가상의 시나리오고 네. 뻥이에요. 뻥이고 믿지 마시고. 뻥이니까. 애플 출시 시기가 2024년부터 25년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20몇 년 만에 설비 증설을 하는데 공장을 하는데 PBV라는 걸 한답니다. 다목적 그 전기차. 그 24년 완공, 25년 양산이에요. 이거 신기하네. 음모론 같기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야 이거 신기하네. 타이밍이 절묘하다. 게다가 PBV 멀티퍼포스 그거 전기차는 밑바닥만 똑같으면 위는 어떤 뚜껑 씌우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모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자 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에 캡은 그냥 씌우면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만 준비되면. 근데 동생이 주가가 안 빠지지 않았나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싸요 아직은. 아직은 올라왔지만 싸기 때문에. 아직은 쌉니다. 네, 아직은 제가 싼 주식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것만 사는 줄 이런 알았죠. 주식 여기 이렇게 고개 들은 것도 해요. 이렇게 고개 살짝 들은 거는 해요. 고개 들은 거 왜 못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개 들었는데 그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동생이 괜찮아 보인다.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비싸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김 작가 TV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네, 저도 절대 그런 말 네. 들은 적 없습니다. 자, 하반기 좀 증시 투자 포인트라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6월 달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6월 달 회의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떤 변곡점을 맞지 않을 것이냐. 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6월 중순 이후로는 6월까지 파란만장했던 시간이 조금 가라앉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6월 중순 정도까지 잘 견디자. 잘 견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마무리되면 더 좋겠죠. 뭐 이 방송이 나가는 날부터 싹 마무리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6월 중순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많이 싸져 있으니까 너무 쫄지는 말자. 충분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면 적정 밸류에이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 거 성장주들조차도 적정가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쫄면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안 쫄면 산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도기도기 각도기 마을에서 오신 이제 각상주 지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